새벽 5시, 박노인은 여전히 일어난다. 70이 넘은 몸이지만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지만 하루라도 밭에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여보야, 오늘도 나가야지. 혼잣말이다. 아내 순덕이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가 61살이었으니 참 젊은 나이에 암으로 갔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논한 떼기를 팔기도 했었다. 박노인은 뒷마당 텃밭으로 나갔다. 토마토며 상추며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40년 전 이 땅을 샀을 때만 해도 동네 끝자락이었다. 논밭뿐이던 이곳이 이제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큰아들 철수가 자주 하는 말이다.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며 가끔 내려온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이 땅이 전부다. 자식 넷을 모두 대학까지 보낸 것도 이 땅 덕분이었다. 딸 미숙은 간호사, 차남 영호는 사업을 했지만 힘들다고 한다. 막내 진수는 해외에 나가 소식이 뜸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을 팔아야겠구나.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돈다. 재개발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어제 찾아와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다. 박어르신, 이 땅값이 지금 50억은 넘어요. 재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거고요. 50억이라니. 평생 1,000만 원도 한 번에 만져본 적 없는 박노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손자들 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식들 집도 사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평생 흙만 만져온 손으로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될 줄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돈이 많으면 탈이 나는 법이라고 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내가 생전에 심었던 감나무가 있다.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을 주렁주렁 달았다. 순덕이가 그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미숙에게 보내곤 했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차남 영우가 지난번 전화해서 한 말이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다른 속마음이 느껴졌다. 요즘 자식들 연락이 늘었다. 해외에 있던 막내 진수도 갑자기 귀국한다고 했다. 순덕아, 어쩌면 좋을까? 박노인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답은 없었다. 재개발 소식이 돌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더위에 농사를 지으세요? 장남 철수가 선풍기를 들고 왔다. 평소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오던 아들이 벌써 3번째다. 옆에서는 온갖 영양제를 늘어놓으며 설명한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에는 차남 영우가 나타났다. 사업이 힘들다더니 비싼 홍삼을 사들고 왔다. 아버지, 제가 직접 골라왔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다.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 가장 놀라운 건 막내 진수였다. 해외에 나간 지 3년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서 왔어요. 진수야, 언제 들어왔니? 오늘 아침에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곧바로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박노인은 알고 있었다. 진수가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가 온 것을. 딸 미숙만 평소와 다름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 오빠들이 요즘 자주 오네요. 그러게 말이야.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70년을 산 눈에는 다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세 아들이 모두 모였다. 이런 일은 어머니 제사 때나 있던 일이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땅 관리도 힘드시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말은 효자 같지만 눈빛은 달랐다. 탐욕이 반짝이고 있었다. 철수는 온종일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안마도 해드리고 차도 끓여드렸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다. 영우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진수는 아예 집에 머물겠다며 짐을 가져왔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박노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늙은 바보가 아니었다. 아들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뻔히 보였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철수가 아버지 서류들을 정리한다며 뒤적거렸다. 영우는 땅 서류가 어디 있는지 슬쩍 물어봤다. 진수는 아버지가 잠들면 몰래 방을 뒤졌다. 순떡아, 이 자식들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박노인은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다. 마음이 아팠다. 아들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땅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제는 대놓고 욕심을 드러냈다. 아버지, 땅 서류 어디 두셨어요? 철수가 먼저 물어봤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답게 돌려서 말했지만 속마음은 뻔했다. 왜 그걸 물어보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 봐서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었다. 박노인은 며칠 전 철수가 법무사와 만나는 걸 봤다. 몰래 따라가서 들어보니 위조 서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우는 더 노골적이었다. 빚에 쪼들려서 그런지 조급해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정도면. 땅을 담보로 잡으면 쉽게 빌릴 수 있어요. 담보라니 무슨 소리냐?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박노인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막내 진수는 달랐다. 형들과 싸우면서 자신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우겼다. 형들은 평소에 아버지 안 봤잖아요. 저는 다르다고요. 너도 3년간 연락 안 했잖니?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서로 견제했다. 박노인이 자리를 비우면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형, 혼자 해먹으려고 하지 마.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박노인은 마루 밑에 숨어서 아들들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어느 날 밤 철수와 영우가 몰래 만났다. 박노인은 창문 뒤에서 엿들었다. 서류 위조는 내가 맡을게. 너는 대출 받는 일만 해. 들키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늙어서 모르실 거야. 일단 돈부터 빼자.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이런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니. 순덕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며칠 후 진수도 가세했다. 형들이 자신을 빼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걸 알아챈 것이다. 형들, 나도 끼워줘요. 나도 아들이잖아요. 너는 해외에서 뭘 했길래 급하게 왔어? 그건 상관없고 나도 몫을 달라고요. 결국 세 형제는 각자 도생하기로 했다. 철수는 위조 서류로, 영우는 담보대출로, 진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리 상속받기로. 박노인은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녹음기도 준비했다. 아직 계획은 없었지만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다. 이 늙은이를 우습게 보는구나. 박노인은 이를 갈았다. 착한 딸 미숙이만 빼고는 모두 탐욕에 눈이 멀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세 아들이 또 모여서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욕설까지 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형이야. 형이 뭐가 대단해?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너희 둘 다 닥쳐.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때였다. 박노인이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만해라, 이놈들아. 아들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다. 박노인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류 위조는 내가 맡을게. 아버지는 늙어서 모르실 거야. 일단 돈부터 빼자.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건 변명하지 마라. 다 들었다. 박노인은 계속해서 다른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다. 며칠간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아들들이 서로 욕하고 아버지를 속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좀 과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냐? 박노인이 소리쳤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다. 너희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너희 학비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공증인과 변호사가 들어왔다. 박노인이 미리 불러둔 것이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공증인하고 변호사다. 박노인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내가 너희를 평생 키운 건 이 꼴 보려고가 아니었다. 나를 속이고 욕심만 챙긴 데가 이제 받아라. 아들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불안감이 역력했다. 아버지, 뭘 하시려는 거예요? 유언장을 쓸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한 짓들을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요? 진수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위조 서류 만들려 했잖아. 나 몰래 돈 빼려고 했고.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다. 변호사는 법률 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새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박노인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꺼냈다. 너희가 나를 버렸듯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린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내 전 재산은 딸 미숙에게 상속한다. 새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뿐만 아니다. 너희가 한 짓들, 위조 서류 만들려던 것, 나 몰래 돈 빼려던 것, 다 증거가 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거야. 변호사가 나섰다. 사문서 위조와 횡령 미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박노인이 비웃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진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철수와 영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진수는 황급히 도망쳤다. 3달 후 재판이 열렸다. 철수와 영우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수는 해외로 도망쳤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박노인은 딸 미숙과 함께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미숙아, 고맙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네가 밤새 간병했고 내가 외로울 때마다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잖니.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들은 돈 이야기만 했지만 너는 내 건강부터 챙겼다. 혈압약 챙겨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추운 겨울에도 매주 찾아와서 난방비 걱정해주고.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제일 소중해요. 미숙은 평생 결혼도 미루며 아버지를 돌봤다. 오빠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 미숙만은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병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진작 쓸쓸히 죽었을 거야. 내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재개발로 받은 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자식은 미숙 하나뿐이었구나. 결국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었다.